자, 문 정권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거센 이 국민들의 저항이 생기고 또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니까 지난주에 김현미를 청와대에 불러다가 공급 확대와 또 각종 세금 강화 그리고 이 신혼 특별 공급 등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궁극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는 진보 좌파 정권이라는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보 좌파적 속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즉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 정권이 그냥 사적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사적 투기를 갖다가 억제해서 시장에서 발생한 과수요, 즉 실제 수요보다 큰 과수요를 두들겨 잡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급 측면에서 늘려야지 수요 부분을 억제하려고 하니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원칙을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가리우스는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는 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놨다라는 데 대한 청년 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문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아서 지금 투기가 발생하는데 정권이 억제하겠다. 정부가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과잉이고 금리가 낮아서 돈이 집으로 몰려와서 생기는 문제다. 일반적인 수준의 신문에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집값이 다 들썩들썩 해야 될 건데,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한국이 유독 심한 이유는 뭐냐는 거죠. 자, 민주당은 부동산에 이 문가리우스 말을 듣고 세금을 세게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는 처음 집을 살 때는 취득세 2%인데 추가로 사면 12%를 부과한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1에서 4%, 다주택자에게는 12에서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 종부세 강화, 취득세 강화 같은 온갖 종류의 세금을 다 끌어내어서 세금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두들겨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야지 그걸 다 묶어 놓으니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이 17,000가구밖에 안 된다. 도시 물량을 막아놓고 신도시를 갖다가 만드는 외곽 변두리만 자꾸 공급하니까 서울 도심의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대북 정책을 쓰거나 또 뭐 기본소득에 근접하는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복지 정책을 펴거나 일자리 자금을 나눠주는 부분 등을 보거나 아니면 이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보험 정책을 보거나 이런 걸 다 보면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좌파 정권이라면 그 정권에 맞게 과감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교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 정권은 이 좌파 정권이면서도 부동산을 뭘로 바라보는가 하면 그냥 국민이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사적 소유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나 수도나 가스라는 부분은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국가와 공공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 이 전기가스 수도를 갖다가 민영화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전기가스 수도 같은 공공재는 그야말로 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짜로 공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공공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잖아요. 그렇지만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는 안 내지 않습니까? 사적 공원 에버랜드 같은 데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싼 가격으로 최소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기, 수도, 가스는요. 자, 요즘 여성계에서는 생리대도 공공재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은 여자고 또 여자선들 중에서 상당수는 생리대를 사용하는데, 이 생리대 부분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그 생리대의 재질 자체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것도 공공재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마찬가지로 주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한국에는 주택이라는 부분을 끝없이 지어도 솔직히 말하면 끝없이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집값은 끝없이 투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기를 하든 말든 그야말로 다들 집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저보고 흔히 썩은, 한마디로 대가지가 돌인 수국 꼴통들이, 저들은 우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황장수는 주거 문제를 보니까 좌파가 확실하다, 국가적 주거 공급을 가지고 좌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 정책 하나를 보고 좌파라 우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오늘날 내셔널 헬스케어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근원이 된 제도는 처칠이 비브리지 교수한테 시켜서 기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칠 같은 보수주의자가 오늘날 영국의 내셔널 헬스케어, 즉 공공의료 시스템을 기한을 했어요. 자, 그거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2차 대전에서 이기기는 하겠는데 독일한테, 그 다음에 소련이 문제라서 영국 국민들, 지식인들 상당 부분이나 노동자들 상당 부분이 소련을 추종하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살아남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처칠은 내셔널 헬스케어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이 고장이 난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주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택의 가격은 시장의 가격 수준에 맞게 지금 방치되어서는 안 되죠. 왜? 집이라는 부분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없으면 사회적 재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나 출산을 할 수 없고, 결혼 출산이 안 되면 인구가 멸종되니까 사회가 그야말로 스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제고, 집은 기본적인 형태의 집은 그것은 공공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치를 더하고 그리고 그 집에 기호를 더하면 그 집은 그야말로 공공재가 아니라 이 사유재로서 사치재 성격도 띠지만은, 기본적인 형태의 집은 이렇게 갖추어 줘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정치 과정에서,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인데 그 사람들은 투표할 때만 동원하고 국가는 그 사람들의 집이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투기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지요. 의식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3대 기본적인 품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시장에 방치했을 때 지금 가격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렸는데 그 집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다들 무리수를 두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집을 구매하지 못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의 핵심이 되고 그래서 열악한 주거에서 살아가고 이런다면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씩 걸리고 이런다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탄생한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투표에만 동원하지 그 부분은 사적 영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왜 집값이 안 올랐냐. 그거는 노무현 정권 때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명박이 무슨 주거정책을 잘해서 무슨 이명박이 무슨 현대건설 출신이라서 뭐 반값 아파트 공급한 데에서 보금자리 했다 해서 집값이 안 올란 게 아니에요. 보금자리도 그거 틀려먹은 정책이에요. 그게 뭔 반값입니까? 받을 거 다 받았죠. 그래서 이 이명박 때 안 오른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2006년, 2007년에 이명박 때 이제 더 오를 수가 없는 거품이 꺼진 상태가 이명박 정권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유일하게 집값이 내려간 정권이죠. 근데 박 정권 때는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또 집값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박 정권 때 말부터는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무리수를 저지른 겁니다. 자, 집값은 사실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통제 불능이며 주기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내려갈 때는 잘 쉽게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집값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집값이 공공재의 영역에 속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치가 배제된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집값은 공짜가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 성향, 즉 시장 왜곡을 뺀 채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비용과 최소한의 5% 이윤 정도를 올린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평당 700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품을 빼고요. 비리를 빼고 거품 비리 다 빼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 플러스 5% 정도 상식적 이윤 올리면 한 70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국가가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교란이 되면 국가가 공급을 계속하면 그 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이제 시장 교란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접어들 거다. 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다라고 봅니다. 집을 가지고 소수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정보를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서 집으로 돈을 벌어가고 그래서 집을 통해서 버는 게 평생을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되고 그래서 거기에 게임에 머니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상위 뭐 1%, 5%, 뭐 10%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런데 왜 집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침묵하느냐? 자, 거기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가 봤을 때는 100 중에 한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면 나도 부자가 되고 있네. 한 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상위 20%가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혜택을 보고 싶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이 총선에서 승리한 원인 중에
서울에서요, 수도권에서요. 집값 폭등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서울의 집 한 채, 수도권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값 폭등이 되니까 그걸 즐기면서 문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부적인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고 집값 때문에 문 지지한다 말은 못하지요. 저질처럼 보일까봐, 졸부처럼 보일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집값 올려준 문재인을 잘한다고 지지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관료,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전문직 이런 상층, 중상층이나 상류층들이 다 집값 폭등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집 문제에 대한 고통에 대해 국가적 주택 공급 문제를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벌써 저한테 수구 꼴통들 일부가 황장수가 국가적 주택 공급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미친놈이다. 제가 그런 수구 꼴통 놈들한테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저를 미친놈이라고 해야 제 말이 먹혀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 수구 꼴통이라는 것들은 자신들이 불쌍한 인간들이면서 그런데 와서 카페에서 댓글 다는 저 불쌍한 놈들이에요. 적어도 죽어도 제대로 없는 자들이 그야말로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노예처럼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들과 결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보 좌파라는 놈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의 정책을 갖다가 더 구사해야 될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아무도 국가적 주택 공급은 말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취득세니 종부세니 세금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 그들도 분노하는 척 하지만은 한마디로 기득권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는 그들도 똑같은 것들이다. 지금 문준영이가 집에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가리우스 일가가 집을 팔고 사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그거 뻔하게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 사람도 집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데 하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들이 얼마나 이 집으로 돈을 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다수의 서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마치 부동산 투기층을 때려잡으려는 척 쇼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위선 좌파 기득권들이 절대로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그건 누가 분노해야 되냐? 좌파 기득권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노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정경심이 조국이니 무슨 더 나아가서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세월호니 뭐 5.18이니 무슨 뭐 반일이니 이런 데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 대중들의 그야말로 시선을 왜곡시키는 짓거리를 좌파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수구 기득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